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의 토론을 맡은 배옥주라고 합니다. 저는 시를 쓰고 있고요. 공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좀 편안한 실제로 김정희 씨는 조금 잘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얘기하듯이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진행하는 전반부는 시 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요. 중반부 이후부터 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학톡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사회 토론을 하는 게 처음 하는 것처럼 떨리네요. 한 시간 열심히 힘내서 하겠습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진행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두시 양력을 소개하고 그렇게 톡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씨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정희 씨는 2012년에 시에로 등단하셨고요. 신라대에서 가족과학 박사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군본부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대상 시집은 병이 먹어버린 아내입니다. 그리고 김여신이십니다. 이 선생님은 2016년에 사이퍼원으로 등장하셨고요. 오늘 대상 시집은 어떤 것은 미치고 어떤 것은 미치고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집으로 오늘 문학 토론을 할 건데 우선 두 분씩께 축하 박수를 먼저 좀 보내주십시오. 어쨌든 첫 시집이기 때문에 두 분이 설렘과 보람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만감이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시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시가 김선우 시인이 얘기한 거예요. 시는 숨쉬기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시를 쓰지만 이 공기 중에 시의 순간순간들이 떠다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포착을 해서 시를 만들어내느냐는 건데 이제 시인의 자질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근데 첫 시집은 어떻게 보면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첫 숨들이 모인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첫 시집을 지나왔고 또 두 번째 시집을 지났지만 첫 시집은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첫 시집을 내신 소회랄까 그리고 첫 시집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야기 첫 시집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씨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첫 시집을 내게 된 게 조금 운명 같습니다. 저 이 자리에서 저기 사회자인 배옥주 시인님도 그렇고 고모영자 선생님, 심정민 선생님 처음에 글을 습자가 된 시절에 만났었는데요. 저는 신이 안 될 천형을 받지 않을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많이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등단은 했지만 시집은 못 낼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혹자는 누군가는 내가 죽으면 자기가 유작을 내주겠다고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정민 씨가 많이 좀 부추긴 게 있어요. 그래서 시집 안 내는 시인은 시인이 아니다. 시집을 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그 석사들 쌤들하고 그 문화재단에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이 부산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시집을 내게 됐는데 제가 이 돈을 받은 게 10월 달쯤 9월 달 알게 되었고 서류를 내고 10월 달쯤인데 이게 19년 12월 31일 날 인쇄돼서 책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좀 반비친 것처럼 늘 헐떡거리며 사는데 이 시즌 역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연말에 제가 또 외국에 가 있게 돼가지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영 불쾌할 정도로 바쁘게 내서 너무 바쁘게 냈죠. 시는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제 시는 시집도 마찬가지고요.
아기를 낳았지만 돈 벌러 나가는 워크우먼이라고 그러나? 워킹걸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애는 집에 놔두고 오는 그런 기분이에요. 늘 제시는 마음에 안 들고요. 늘 다독여도 기분이 나쁘고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시집은 애착은 가지만 왜 여러분 장녀라는 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도 하지만 실망도 하고 그런 것처럼 제 첫 시집은 너무 헐레벌떡 내가지고 가슴이 좀 아픈 시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질의도 제가 또 조금 좀 더 깊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식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먼저 이런 자리에 제가 하게 되다니 꿈 같습니다. 정원 6년들 따라 흘러오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첫 시집을 소회를 멋있게만 한번 말해보려고 집에서 진짜 공유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말해야지 멋있겠노 공유를 해봤는데 그거는 아무리 공유해도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제가 밀양에서 농사를 좀 짓는데 감나무를 좀 키우는데 감나무 키우고 감나무 거두는 기분, 배고플 때 밥 먹는 기분, 그런 기분으로 첫 시집에 대한 소회가 덤덤하고 담담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비승상이 아닌가 고민했지만 또 담담한 거를 또 어쩌겠습니까. 담담합니다. 고맙고 이상입니다. 예, 두분 소개 잘 들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정말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또 자기에게는 이게 너무나 아픈 시집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담담한 시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제가 공동질인데요. 어쨌든 김정희 씨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습작 시절에 좀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잘 아는 시인이고, 김여 씨는 사실은 제가 최근래에 제가 조금 알게 된 시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를 쓰다 보면 이제 습작기가 있고 등단을 하고 또 지금 이 순간 시집을 내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죠. 시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근데 이제 김정희 시인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등단을 했지만 좀 시와 함께한 시간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다소 등단이 늦은 감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시를 놓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친구로서. 근데 어쨌든 좀 사실 연대기를 얘기하자면 한 사람과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겠지만 좀 괴갈적인 연대기, 시를 쓰기 전 등단하기 전부터 해서 등단하고 시집을 내기까지 개괄적으로 좀 간단한 연대기,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뭔가 그 대상이 궁금해요. 시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스승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두 분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희 씨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친구라고 먼저 시켜서 더 떨리는 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요. 여기 신진 선생님은 안 계시는데 고등학교 때 시를 써서 보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신진 교수님이 저희들 이문걸 선생님하고 같은 학교에 계셨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 노트에 시를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때 과학반도 했고 미술반도 했고, 근데 미대는 못 가는 걸로 결정이 어머니가 안 된다 해서 됐고, 그래서 그래서 시를 써서 보냈는데 신진쌤 계셔도 그 이야기도 하는데요. 신진쌤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야, 여학생이 무슨 늘 죽음과 해고를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그건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저는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뭔가 요즘 그런 말은 안 쓰는데 불온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조금 안 적었었죠. 이제 늘 책은 좀 좋아했어요.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울리니까 더 떨리네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도서관에서 문학책은 제가 거진 다 읽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책을 잡은 게 플루타크 영전이었어요. 지금도 너 검투사냐 이런 말을 좀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제 시를 배운다는 건 있을 수 없었죠. 제 생각에는 뭔가 낙엽을 밟고 우수에 차서 사유를 깊게 하는 사람만이 쓰는 거다 정도였고, 저는 좀 절망에 가까워서 그렇게 글을 좀 쓰다가 말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디 애들 데리고 놀러 가면 부산 시민 뭐 글짓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그냥 글을 썼어요. 그냥 그 시제를 보면 썼는데 대상을 받고, 제가 금정구에 사는데 금정구청에서도 뭐 하면 글을 쓰면 늘 입성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 재주가 좀 있기는 있나 보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최영철 선생님이시던데, 국제신문에 독자란이라고 해서 시를 이렇게 쓰면 그 뽑혀서 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꽤 많이 실렸어요, 제 글이 국제신문에. 그럼 글 좀 쓰는가 보다 하고 그 당시 때 돈이 생기면 좋았죠. 그러다가 친구가 지금 동시 작가인데 박성미 씨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시를 배우러 가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돈을 수강료 같은 걸 내줬어요. 그분이 그때 한현식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게 배웠고, 근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 신춘문예도 한 두세 번 최종까지도 갔고, 조선일보에도 그때 10등 안에 들었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돈벌이를 해야 돼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퇴고가 안 됐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박사 공부까지 하다 보니까 늘 마음에 안 드는, 퇴고가 잘 안 되는 부분, 늘 제가 그때 9월해라는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다 신춘 출신이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 현대시학에도 된 친구도 있고 저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또 서울에서 잡지에 몇 군데 됐는데 거기는 신춘에 대한 미련을 못 가져서 당선이 됐는데도 여러 번 노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대에는 이러다가 영원히 그냥 야인으로 살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하게 돼서 등단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등단 전에는 시인이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시인이라 하면 그 사람 그냥 반해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생각지도 안 하고 시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래도 시인 된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제가 살아온 삶이 좀 신선해가지고 내 삶을 좀 어떻게 뭘로 쓸 수 있을까 하고 수필을 쓰다가, 수필은 좀 너무너무 자기 다른 말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져서 소설을 또 쓰려고 소설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소설을 쓰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읽는 걸 좋아해서 참 많이는 읽었는데 제가 쓴 걸 보니까 이건 소설이 아니고 숙인 거예요. 이런 상류, 저질 이런 걸 써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절망하고 있었는데,
제가 복이 많고 이게 좀 사람 복이 참 많아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을 한 분 만나게 되어서 등단을 했고 또 등단해서 제가 시인이 됐잖아요. 등단을 하니까 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생각했던 그런 멋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제 시를 써놓고도 제가 시를 썼다고 말을 못하겠는데 부끄러워서 이런 게 시인가 뭐 그렇게가 등단 전에는 저는 너무 당당하고 정말 친구들도 황당할 정도로 제가 당당하다고 어디 가도 뭐 하나도 잘난 거 없는데 절대 안 꼴리거든요. 근데 시를 쓰고 나니까 시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도 좀 잘 쓰고 싶은데 그거 노력해가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제 목숨을 자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뭐 그게 또 저니까 제 자신이 완벽한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를 제가 볼 때 좀 덜 사랑스럽지만 그러고 제가 쓴 시들한테 좀 미안하게 같거든요.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제 연대기고 제가 시를 쓰는데 시를 쓰는데 영향을 미친 대상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시집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부 죽은 멧돼지 뭐 우리 바닷가에 묻힌 죽은 개너 밭에서 일하다가 예초기에 몸뺀 맹꽁이 또 막 제가 또 막 밤에다가 낮에 다친 지렁이 또 부산대학 옆에 사는데 부산대 앞에도 대학생들이 밤에 술 많이 먹고 이게 구토를 해놓는데 비둘기들이 그거 너무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너무 맛있게 먹고 막 까마귀들도 전날 먹은 샌드위치를 여기 한 마리가 먼저 다 먹고 있으면 더 힘센 놈이 와가지고 그 샌드위치는요 처음에는 좀 뺏어가 먹으니까 약한 자는 도망을 가요. 근데 나중에 그 힘센 놈이 그걸 갑자기 물고 샌드위치 들어오면 또 종이컵을 물고 그 앞에 건물 높은 데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처음에 먼저 찡하는 아이는 하나도 못 먹고 그런 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맨날 보니까 뭐 깊이도 없고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저께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런 시를 쓰는 대상이 우리 엄마 때문에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시는데 살이 많아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잘했는데 맨날 혼났거든요. 저를 혼나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 때 4명을 다 앉혀놓고 똑같이 혼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릴 때부터 생각이 불만이 왜 저렇게 비겁한가. 우리는 힘도 없는데 때리도 뭐 우리 이기지도 못하고 때리면 맞아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맞으라고 울고 빌고 막 동공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했는데 우리 여동생은 뭐 엄마가 그렇게 때리고 울지도 않아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한테 전제된 게 나는 절대 내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겠다. 강한 자한테는 분명히 내가 눕히겠다. 뭐 그런 게 어저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풀 보면 풀도 불쌍하고 동물 보면 동물도 불쌍하고 저보다 억수로 잘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도 불쌍하고 저는 제가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제가 남이 뭐라고 그 상대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진짜 주제 파악 안 되는 주제 넘은 짓이거든요. 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불쌍하게 생각 안 하고 그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 도울 수 있을 정도만 되자.
그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오늘 답하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겁니다. 개괄적인 연대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연대기 얘기하려면 한 사람과 며칠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를 쓰는 사람이랑 소설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 생각하셨다 해서 좀 살짝 웃었습니다. 재밌네요. 어쨌든 저는 사실 김대희 씨 같은 경우는 뭐 신촌 최종에도 몇 번 올라가고 그래서 저 정말 대단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중간에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테고 어쨌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나중에 시 얘기하면 또 나오겠지만 그 빈집의 불은 아직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불을 더 밝혀서 자기의 세계를 시세계를 확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하겠는데요. 이제 시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집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든 작업들을 묶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시집을 만들어 보니 시집을 묶을 때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 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좋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한 걸 안 했어요, 저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답정리 아시죠? 뭔가 나는 속으로 정했는데 왠지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봤는데 내가 생각한 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거를 더 많이 말했어요. 근데도 물어볼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고도 제가 원하는 제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임도 제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제목은 내가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을 보면 제목을 출판사라든가 편집부에서 이렇게 많이 정해주지 않습니까? 비록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것도 원래 제목은 뭐냐면요 힘들면 쉬어가세요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제목이 엄청난 느낌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우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프리카 전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목들은 그 시집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두 시집을 제가 보면서 벽이 먹어버린 사내 어떤 것은 미치고 어떤 것은 미치고 그렇다. 근데 이제 벽이 먹어버린 사내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 시가 있습니다. 있고 이 김여신의 제목은 꼭꼭 알시라는 시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한 문장이에요. 어쨌든 이런 한 문장이든 그 시의 제목이든을 발췌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드셨는데 이제 정말 본인의 단독적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뭐 출판사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든지 나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김여신부터 제목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제가 여러 개를 뽑아갖고 보냈는데 최상무 선생님이 또 몇 개를 뽑아갖고 저한테 보내면서 김여신이 꼭 하고 싶은 거면 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또 괜찮다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한번 골라봐라. 이래갖고 사실 제가 뽑은 제목이 또 그렇게 안 멋있어서 끝까지 웃겼겠지만 최상무 선생님이 뽑아준 것들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이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또 말하고 싶어 하던 것도 이 제목 안에 다 들어있고 또 시집한 시들 분위기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네, 저는 추천도 있었지만 이 제목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출판사에서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그냥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제가 정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책을 보낸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좀 나이가 많으신 좋아하는 선생님 여자분이었고 한 분은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한테 보냈는데 신부님 사내가 뭐냐고 막 쏠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모르면 저렇다 그냥 그렇게 우스갯소리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아는 그 선생님도 수작 시절에 만난 쌤인데 딱 받으면서 그 선생님 말씀 특유의 그 당신 정의야 당신 이런 말씀을 잘 하셔요. 그래서 당신 사내 잘 썼어 하면서
야, 사나이보다 사내가 좋은데, 야, 육감적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 내가 좀 잘 썼구나. 제목을 잘 정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가 정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시집 보면서 제목이 독자들이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히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김연 씨께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제가 원래 처음에 선생님이 저한테 시집을 보내셨는데 저는 이 선생님인 줄 몰랐어요. 김여라고 온 거예요. 그럼 누구지? 하고 이제 열어보니까 사진은 없고 사이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펀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막 이러면서 했는데 뒤에 이제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 시집 받으셨죠? 이러는 거죠. 받았다고 이러니까 왜 보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 김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저같이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이 선생님 본명은 따로 있고 필명이 원래 김봄이죠, 선생님. 네. 김봄이었거든요. 근데 필명이 또 바뀐 거예요. 근데 보통 필명을 정하면 필명을 바꾸는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봤기 때문에 저같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독자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김여가 김봄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등단할 때는 김봄으로 등단을 했는데요. 등단할 때 등단하고 나서 보니까 소설가도 김봄 선생님이 계시고 시인도 또 김봄 선생님이 계시고 그래서 후배가 필명은 후배가 바꾸는 게 예의라 해가지고 제가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래가 같이 공부하던 사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갖고 사주치까지 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필명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김력이라고 지었는데 려가 금을려예요. 금을려. 근데 왜 금을려가 좋으냐 하면 제가 믿지는 않지만 제 사주에 물이 없다고 그 친구가 또 로자부터 쭉 전해져는 동양철학에서는 검정색이 물이래요. 그러니까 김여로 해라. 저는 제가 지었거든요. 강은 너무 크다. 니는 그 사주에 나무목이 을목이라서 풀 같은 나무인데 그 이름이 그 강희라면 강을 어떻게 휩쓸려 하면 어쩌라고 그러면 그냥 여 해라 이렇게 해갖고 려를 했는데 제가 그 려를 좋아하는 이유가 금을요. 아주 금을요. 네. 그러고 나한테 없는 무리기도 하다고 또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는 반드시 빛의 씨앗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은 막 밝아갖고 눈부신 빛보다 그냥 절망적인 절망적이라고까지 느껴질 만큼 거품한 어둠 속에서 빛의 씨앗 하나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철학 이야기까지 그래서 김여 참 좋습니다. 더 와닿고요, 독특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공동 질문 하나 드리고 신앙송도 하나 듣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첫 시집이기 때문에 자꾸 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시집은 우리가 막 이렇게 습작 시절의 시부터 이렇게 막 같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잡동사니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첫 시집을 묶을 때 이제 김정희 씨 같은 경우 아까 시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물론 많았을 거예요. 습작 시간을 길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60편이면 60편 이렇게 선택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선택을 하실 때 주로 좀 집중한 부분, 이런 시는 내가 꼭 실어야 해. 아니면 이런 시는 여기 들어가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깨겠어.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 군데서 이제 도와주시는 말씀도 많았고 그렇기도 도와주는 말이라기보다 저는 1부, 2부, 3부 나눌 때 사실은 이게 약간 제가 매매 야무지게 단디 글을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었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의 시간 연대로 좀 갔습니다. 시간 초기에 좀 썼던 거, 중간에 썼던 거 약간 좀 그렇게 시간적인 순서가 저는 오히려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시간에서 약간 흐트러지는 거라면 너무 짧은
거만 연달아 있을 수 없어서 긴 거를 조금씩 시간은 그가지만 조금 앞에 넣는 양념식으로 좀 넣는 그 정도밖에 뭐 없었습니다. 다음에 더 두 번째 시집에 매미에서 저의 철학과 가치관을 유감없이 말씀드릴 거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 기대가 큽니다. 선생님. 저는 첫 시집이니까 그냥 개발 써왔던 거에 저도 무슨 집중한 부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게 심각다 뭐 시를 어째서 뭐 이래서 뭐 어쨌든 막 일하면서 썼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한 부분은 따로 없고 그냥 썼던 거 모아가지고 이랬어요. 그러면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여 시인의 시를 서유 시인께서 한번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옥곡 아이씨 김령 발가락이 셋뿐인 여자 오보다는 삶을 좋아했으므로 개의치 않았다. 삶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잘 때도 양말을 벗지 않았다. 옥곡에서 순천 쪽으로 가는 8차선 도로변 가로수 같은 여자의 33번째 생일 달뚝에 착하게 살자라고 새긴 남자에게서 발가락 양말을 선물 받았다. 여자는 남은 발가락 둘을 묶어 활짝 웃으며 사탕 한 봉지와 다람쥐 먹이를 챙겨서 갈매기 식사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5시간 입 다물고 걷다가 대나무 밭에서 자라 대나무인 줄 알고 있는 동백나무를 만났다. 키가 큰 동백꽃이 길게 떨어졌다. 사거리에 기우뚱 서 있는 여자. 어떤 것은 밑이 희고 어떤 것은 밑이 붉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시가 굉장히 좀 포스트 모던, 약간 전위적인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중반부로 들어가니까 이제 시집 소개 세 개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정희 씨에게 먼저 질문하겠는데요. 김정희 씨의 시집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를 딱 한마디로 말해라 이렇게 한다면 이제 물론 해설에도 간절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저는 더 간절한 거 절실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절실한 뭔가가 느껴져요. 특히 이제 자서를 보면 이 앞에 자서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행이다 할 수 없지 일이 살고 있어서 이런 자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다행이다 이걸 보는데 왜 이렇게 안 다행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시인은 계속 뭔가 안정된 세계를 갈구하는데 그게 지금 뭔가 뭐 좀 공허하고 내면 세계에 뭐 결핍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빈집에 불은 누가 켤까, 유박연, 변상도, 우물, 뭐 독한다, 먼지의 주소 이런 고투이를 도는 늙은 게 이런 시들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절실함, 뭐 소통이나 관계에 대한 절실함 이런 것들 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많은 시인들에게. 근데 김정희 시인의 시에서는 정말 더 절실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에서 제가 울컥하기도 해서 사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시는 뺄 수 없는 시 이 부분에 제가 울컥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절실한가? 물론 이제 절실하게 쓰면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절실하게 쓰는 시가 있기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나 정말 이 시 뭔가 너무 강구하는 시야. 이건 너무 절실했어. 이런 게 혹시 자선시, 스스로 뽑을 수 있는 시가 있다면 한편 그 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낭송을 해주셔도 좋고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김정희 선생님 시를 스님들이 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정한 시들이 좀 있어요. 읽으면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시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문장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 본인이 뽑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시 그게 어떤 건가 궁금합니다. 친구가 아니고 원수네요. 아, 뭐 시인보다 해설자가 저를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핑 도는데. 뭐 하나를 꼭 꼽으라고 말씀하셔서 참 그죠?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언제 아프냐?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골드미스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원하는 게 충족되지 않을 때 부모들에게 원망 아닌 원성을 하게 되죠. 부모 입장에서 그때는 그랬어 라고 말을 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한다거나 어떨 땐 답답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될 때 자식이 느끼는 자녀가 느끼는 감정은 당신 나 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먼 훗날이 지나고 나면 그 손가락이 더 아팠다는 걸 깨닫는 게 시인일 수도 있고 성인 군자일 수도 있겠죠. 진짜 갑자기 울고 싶어지네요. 많이 인정받고 싶어 하죠. 저뿐만 아니라. 근데 이 세상 모든 일이 제 뜻대로 안 됐지만 내가 선택한 이 시마저도 뜻대로 너무 안 될 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태까지 시 때문에 제가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데 오늘 사회자가 딱 찌르네요. 제가 선택한 게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솔직히 남편도 제가 선택하지 않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선택한 게 너무 없는데 근데 시는 제가 선택했어요. 어떤 시간에서도 시는 계속 쓰고 싶었는데 시도 너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정이 어떠하든 그건 제 사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뺄셈이라는 시를 넣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시를 내가 놓을 수 있는가 생각하면 남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시는 계속 쓸 것 같아요. 수필이 되었든 소설 같은 시가 되었든 카피 같은 시가 되었든 그 광고 같은 시가 되었든 무엇이든 제 인생에서 제 일기장은 계속 써갈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제가 제일 처음에 상 받은 게 1학년 때 일기 잘 써서 상 받은 것 같네요. 저 상 좀 많이 받았지만 제 일기에 제 상을 주듯이 그리고 남편하고 약 6년간 연애했는데 6년간 연소도 아닌 편지를 그대로 묶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60이 이렇게 가까울 줄 모르고 책을 한 권 내리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가
계속 저랑 함께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벌써 해야 되나요? 어쨌든 오늘 김정희 씨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이 눈물이 정말 많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정희 씨의 그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 10번째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시인이라면 진짜 시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컥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또 그런 김정희 씨의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제가 김정희 씨께 하나를 또 물어봐야 하는데 이어서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질문을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그 빈집의 불은 누가 켤까 이 시를 보면서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를 보면 망설임을 안고 혼자 가는 집이라고 되어 있고 그 집은 내장이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요번에 김정희 씨의 시집을 보면 타자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거기서 절실함이 더 나오겠죠, 물론. 근데 이 시는 보면 물론 그 절실함이 뭐 자식에 대한 거, 뭐 많은 것들에 대한 절실함이 있겠지만 시에 대한 절실함이 절절하게 저는 이 시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는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이 시는 그 빈집에 내장도 하나도 없는 그 빈집에 미리 누군가가 켜둔 불빛 그게 바로 시를 향한 이 시인의 어떤 자세, 염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불빛은 절대 끄트릴 수 없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를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질문을 또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이 시에 대해서 그냥 창작 동기 이런 것만 잠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는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에 모티브가 된 거는 제가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그 뭐죠? 온천이 유명한 데가 고베인가? 제가 일본 너무 안 좋아해서 일본 말조차 기억을 잘 못하는데 고베인가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 그 월에 뜻하지 않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가다가 중단해서 돌아서 하여간 별 희한하게로 갔어요. 희한하게. 근데 그때 만약에 그 눈을 헤치지 못하면 차에서 꼼짝없이 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내가 과연 목적지에 도착할까? 그럴 때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직장 때문에 혼자 살아요. 이제 6년 반이 되었는데 근데 그 전에도 애들이 크고 애기 아빠가 또 직장이 멀게 되어서 혼자 있게 되는 곳이 많죠. 네.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흔히 혼자 와서 제일 불편한 거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빈집에 불을 켜는 게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미리 켜두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 들어올 때 깜깜한 그 어둠이 싫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사실 켜두고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켜두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누진세잖아요, 저기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그 불빛을 켜놓는다는 그런 마음이고, 제가 지금 제 잡에서 대상이 다 20대 초반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서요. 꿈,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어필하는 부분도 많고, 그 마음이 있는 게 그대로 느껴지는가 봐요. 얼마 전에 어쩌다가 그 사진을 보게 됐는데, 그 정영주 화가라는 분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분도 보니까 이제 그 옥션에서 굉장히 고가에 팔리긴 하는데 지금은 그분이 미국과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분도 유학하고까지 왔는데 그래서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 뭐 제가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데 그 6, 70년대 판자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남동은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불빛이 있던 그림을 보고 저 또한 너무 좋아서 친구들한테 하니까 배경 화면으로 삼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혼자도 있었고 일본 여행을 갔었고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좀 확장해서 시에 대한 절실함으로 읽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그 실생활에서 시의 어떤 이미지들을 캡처해서 쓰지만 그 안에는 뭐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김여 시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여 시인의 시는 아주 진짜 포스트 모던이면서 전위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몇몇 시편에서는 말라름에도 좀 떠오르는 정도로 뭐 물론 음악적이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각 그 김여신의 시에서 특징이 전 여러 번 읽어봤는데 뭐 어떻냐면 각 행들이 각계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행이 다음 행을 계속 물고 넘어가서 위의 행이 밑에 행에게 토스를 하면 그 토스를 받아서 또 밑에 행이 또 토스를 받아서 또 토스를 하는 이런 릴레이 형식의 그런 시행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시행이 왜 나왔지라고 생각하면 그 위에를 올라가 보면 그 시행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이런 형식들이 좀 많았거든요. 굉장히 좀 암시적이고 상징적이고 이래서 소통의 문제에도 살짝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사실 소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물질이 아니라 부품이다. 그래서 김여신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시를 쓴 사람이니까 언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인 언어를 조립하고 그것을 계속 바꿔 끼우는 이런 작업들을 신선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등단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물론 뭐 등단이 짧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집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 김여신의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뭐 롤러코스터는 아니지만 청룡열차 정도를 타는 느낌들을 좀 몇몇 시편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감기라든가 부메랑, 폭설, 폭식 이런 시에서는 진짜 막 널뛰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이제 밖으로 보면 좀 거칠게 보이지만 안에서는 또 나름의 체계를 잘 정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상징적이고 암시가 많다 보니까 이제 독자들이 다가갈 때 이제 쉽게 딱 접근을 못하는 거죠. 소통의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선생님의 시와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 뭐 소통 문제 때문에 시가 독자에게서 많이 멀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많은 시인들이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감기 이런 거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고, 네. 폭설 그런 것도 사랑이죠. 그거는 그냥 그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썼기 때문에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론으로는 공부했는데 제 시가 그런지 이런 거는 제가 모르겠고 그냥 있는 다이가 썼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선생님 그 수련이라는 시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이야기가 마려우면 이야기를 논다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뭐 일종의 언어 유희이기도 하고 좀 뭐 속된 말로 말장난인데 말장난이라고 좀 무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수련이라는 시에 상당히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이미지가 아주 그 이미지
거의 비유 장치가 아주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장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마렵다, 뭐 눈다 이런 것은 좀 생리적인 현상에 쓰는 것인데 이야기에다 그걸 붙이니까 또 뭐 겁이 많은 당신, 겁먹은 당신이 겁이 많은 당신을 먹는다. 막 이런 문장도 있어요. 수련이라는 시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문장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에 마렵다, 눈다, 이게 들어가서 더 좋은가? 이 시의 격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저 같으면, 왜냐하면 그 시에는 많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가 마려울 때 이야기를 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조금 저는 이제 같은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런 말장난 아니면 언어 유희에 대해서 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또 고민했거든요. 시가 뭐냐고 혹시나 선생님이 물어보면 시가 뭐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니까 시가 일종의 접신인 거예요. 무당한테 신이 내리듯이. 그러니까 제가 어쩔 때 보면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장들 뭐 그런 것들이 쓰다가 그건 좀 재수가 좋을 때 컨디션이 좀 좋을 때 나온 거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도 엄마를 그 배낭에 집어넣는데 엄마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써진 겁니다. 시는 분석 이전의 것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네, 뭐 누군가 불러줘서 받았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더 제가 거기에 뭐 딴지를 그리기가 좀 힘들고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를 더 이어서 질문할게요. 제 김여신의 시에 아까도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제가 그 몇 개를 소개를 하면 죽은 새들은 빈둥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죽은 편백, 죽은 엄마, 죽은 나, 도로를 껴안고 죽은 개, 죽은 그 400년 전에 죽은 아버지 뭐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시인들이 죽음 이미지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뭐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거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첫 시집에 특별히 죽음이 이렇게 많은 이유? 전체적인 이미지가 아까도 검은 뭐 이름 자체도 또 그죠 검다. 근데 그게 물에 관련된 검은이라고 해서 제가 또 새로운 걸 하나 알게 됐는데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은지. 근데 저는 사실 이 죽음 이미지를 많이 쓰는 시인들이 좀 선생님 아닙니다. 좀 빨리 제가 김춘기 시를 참 좋아하는데 이분 시를 보면 6권인가 시집이 그래요. 근데 한 70% 정도 죽음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논문도 한번 쓰기도 했는데 근데 그분이 아주 좀 일찍 젊은 나이에 작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 이미지를 많이 쓰는 분이 보면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죽음 이미지가 많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슬펐지만 지금은 한 3, 4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안 슬프죠. 그래서 지금 보통 제 나이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살아 계셔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걔가 막 울어요. 울면은 제가 우리 엄마보다 2배를 살고 돌아가셨는데 왜 저렇게 우는가? 이제 가셔서 쉬면 될 텐데 쉬면 잘 쉬라고 그렇게 깊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표준말 쓰려고 억수로 노력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욕을 그래 아마 그냥 노력 안 하고 그냥 제 사투리 그대로 쓰겠습니다. 제가 부산 본토라서 그리고 영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투리가 정말 심해서 제가 출세도 할 수 있었는데 사투리 때문에 못한 것도 있거든요. 말만 좀 표준말 썼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렇고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뭐 제가 우리 엄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오래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살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투잡하면서
항상 정말 떳떳하게 지금 죽어도 저는 두렵지가 않다는 생각,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안 된다 하던데, 제가 암이 2번이나 걸렸었거든요. 갑상선 암 걸려갖고 완치 판정 받자마자 또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그 암이 2번 걸렸는데도 저는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걸리면 막 울거든요. 근데 저는 안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죽으면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쉬고, 또 이겨내면 또 씩씩하게 또 열심히 살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저도 모르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우리 그 아픈 친구 중에 한 명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걔는 암이 전이가 너무 많이 되고 그래갖고 목뼈도 빠지고 척추뼈도 골반도 다 빠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근데 걔가 1년만 딱 더 살고 싶다거든. 왜냐면 그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부모님을 속이고 결혼했거든.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가 알면 결혼하라 하겠나. 이 암 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1년만 살고 싶다고 맨날 울면서 이야기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애 보고 힘내라 하거든요. 걔는 힘내라는 거 제일 싫대요. 왜? 찍는 다 애가 힘 다 냈는데 더 낼 힘도 없는데 자꾸 힘내라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우리 식구들 저는 날 줄 모르는데 제가 제 생명을 조금 떼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제 생명을 좀 떼줄게 이랬는데, 제가 정말 떼줄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가 1년만 더 살고 싶으니까 제가 1년만 주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한 20년 살 거 남았으면 그래도 1년 줘도 19년 막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다가 갑자기 엄마야, 내가 앞날 아무도 모르는데 내 1년만 남았으면 못 잡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뭐 지금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제가 짜다라 뭐 그래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음이 항상 이렇게 그냥 생활처럼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말씀 재밌게 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어쨌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암에 걸린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잠시 방금 생각해봤는데 아마 이불 덮어쓰고 밖으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암 걸리기가 내주신 것 같고요. 정말 힘이 느껴져서 오늘 제가 이 두 시인과 지금 문학 톡톡을 하고 있는데 영광입니다. 이 김정희 시인의 눈물과 이 김여 시인의 이 긍정적인 마인드, 오늘 저를 다시 서게 하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고명자 시인께서 나오셔서 김정희 시인의 시를 한 편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들어보고 갈게요. 밤의 고분, 김정희. 생로는 시작되었다. 하늘에서 복을 내린다는 북천동에 서리 앉은 발들이 무성하다. 선사시대의 유물은 문지기로 앉은 양철 지붕과 발 빠진 창들을 등뼈로 버틴 침묵으로 묶어 바람에 구역을 나눈다. 밤에 날개로 덮인 여기 덧문을 여는 아이. 아버지의 영생을 양식으로 삼고 바퀴가 무너진 마차. 위로는 도굴한 작물처럼 위태롭고 주고받은 약속은 미래의 길로 아득하다. 매몰이 시작되자 깨어진 빗살무늬 토기처럼 거친
손을 잡고 무명실 골목을 빠져나온다. 어두워진 얼굴, 달빛은 문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예언서 같은 버스 정류장 표지판, 되돌아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표식이 사라지고 연대 측정법이 없는 고분에서 한 줄기 뜨거운 불빛이 출토된다. 오미자 선생님은 너무 낭송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단골로 이렇게 보시죠. 제가 오늘 그 립스틱 빌려드렸습니다. 아까 만나서 그 대가로 저는 또 그 구운 계란을 반하고 먹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김정희 씨께 또 제가 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유마경 변상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도낭벽화로 그려진 그림인데 제가 이제 이 시를 보면서 유마경 변상도가 어떤 거지 하고 찾아봤어요. 이제 그림을 보긴 했는데 이제 석굴암에도 이 그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희 씨는 이 그림을 어디서 보고 이 시를 쓰게 됐는지 궁금하고 또 이 시에 보면은 신라 청년이 나오고 나라는 화자가 나와요. 근데 이 신라 청년은 봉황의 날개를 펴고 막고불로 가고 나는 머뭇거려요. 조우관도 쓰지 못한 채. 근데 머뭇거리는 곳이 또 변방입니다. 이제 조우관이라는 것은 이제 수렵을 하던 시대에 이 사내들이 이제 뭐 사냥에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아주 뭐 성공을 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쓰는 이런 관 같은 건데 조우관도 쓰지 못하고 또 머뭇거리는데 그것도 또 변방이에요. 그래서 이 공황의 날개를 펴고 불교를 전파하는 막고불로 간 이 신라 청년과 이 나인 화자의 어떤 그 대비되는 관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이 시 참 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유마경 변상도는 좀 쓴지 오래된 시인데요. 이 시는 뭐 여러 군데서 인정을 좀 받긴 했어요. 이 시를 쓰게 된 그거는 제가 그때 서면에 그 지금 태화백화점 있는 쪽에 동보서적이 있었죠. 네. 그때 책을 보러 가서 그 돈항 석굴이라는 책을 샀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한 20-30년 전에는 신라 사람들의 그 석굴이 아랍인가 같다라는 말만 뭐 조금 흘렸을까요? 지금은 많이 그쪽으로 연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돈항 석굴 쪽에 그 신라 시대 때의 청년이 그림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 그 불화 속에 그 유마경이 있잖아요. 그 부처가 제자가 안 나타나서 어떻게 됐는지 가보라고 하니까 왜 안 나타났느냐고 하니까 아파서 갈 수 없었는데 너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는 말로 인해서 그 다모가 저는 그 연속곡을 못 봤는데 뭐 아프냐 아픕니다 뭐 그러니까 나도 아프다 뭐 그 말이 유행이 됐던데 그게 사실은 그 유마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유마경은 그 김여호 시인께서 불교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어줍지 않은 지식인 것 같은데 그 완전한 성인의 반열이 아니고 보살 정도 되는 제가 보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주교에서는 제속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개념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더듬어 가봅시다. 신라시대의 청년은 그 왕어청축 국전처럼 부처를 만나러 또 도의 깨달음을 알고 갔고 거기서 도를 깨달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 그림에서는 보면 신라의 청년이 그리고 그 신라시대라는 청년이라는 증명이
그때는 간직을 얻게 되면 그 해설하시는 배쌤이 말씀하신 대로 배옥주 씨가 말씀한 대로 그 깃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게 조간이래요. 세 조자겠죠. 성공?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여전히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여러분들 수학이 프랑스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우리나라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미국에 가면 수학이 쉽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람에게 배우는 정도지만 파스칼이 프랑스잖아요. 몽테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철학과 수학은 사고의 작용, 우리가 단기 기억을 끄집어내느냐, 뭐 장기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사고의 과정을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학과 철학의 개념이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쉬울 만큼 그게 있어요. 수학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수학 문제를 하나를 놓고 아주 독창적으로 자기식으로 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회가 아니고 동호회가 있다. 수학 동호회가. 그래서 너무 흥미롭죠. 그것처럼 내가 얻지 못한 것이 과연 얻지 못한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즐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개념까지 가는데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자로서 늘 어슬렁거리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이 시를 지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여신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시집의 첫 시가 가시꽃이거든요. 가시꽃. 근데 가시꽃은 실제로 꽃 이름이 아니라 가시가 나 있는 꽃이다.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새는 자기 몸을 쪼고 있고 뱀은 자기 꼬리를 물려고 계속 맴돌고 있고 그 둘을 향해서 화자로 돌을 던져요. 이제 아주 그 상처를 유발하는 그런 이제 그 장면들이 시행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첫 행이 둘째 행에게 뭔가를 넘겨주면 둘째 행이 그걸 받아서 다음 행에 또 넘겨주는 이런 기법들이 이 시에서 제일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를 쓰실 때 이런 어떤 기법적인 장치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시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기법적으로 이런 걸 뭐지 배우셨는지 전략적으로 이런 기법을 쓰시는지 좀 네. 이 시가 써놓고 제가 쓴 시인 줄 몰랐거든요. 그럼 어느 날 그 시 짓는다고 하는데 시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갖고 막 찾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보니까 뭐야 내가 이런 거를 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진짜 낙천적이거든요. 근데 또 좀 많이 힘들게도 살았는데 제가 왜 이런 시를 언제 쓸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되게 힘들 때 제가 가시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가시꽃이냐. 내가 이쁘게 살고 싶고 꽃처럼 난 꽃을 좋아하는데 꽃처럼 피고 싶은데 그러니까 있는 힘 다리가 폈는데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꽃은 꽃이 돼 가시가 있는 거. 가시가 있다 그러면 내만 가시 있으면 되는데 내가 혼자로 외롭게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한테 손을 잡아주고 이러면 그 상대방이 내 가시에 찔려가 피를 철철 흘릴 거다는 거. 그렇게 아픈 거. 그러고 또 지 몸종을 입고 있는 새 정상이 아니지. 그렇지만 얼마나 아픕니까? 지 꼬리 물랐는데. 그걸 또 돈까지 던지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생각해보니까 그거 썼을 때 정말 많이 힘들고 외롭고 그런 때 쓴 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무슨 배우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쓴 거고
근데 그래도 저기 끝에 늪으로 가잖아요. 늪으로. 그 늪이 고여 있는 썩은 물이기도 하지만 늪은 물이니까 거기 생명, 내가 아무도 모르게 깔고 앉아 있는 내 그 옹달샘이에요. 옹달샘. 그러니까 숲도 힘들어서 죽으러 갔던 숲이 죽으니까 늪으로 가야지. 그렇게 갔던 거기서 또 뭐 다른 생명, 그 아까 제 이름 그 숨어있는 빛처럼 그런 이미지 갖고 쓴 것 같아요. 그렇게 희망을 가지자. 의외입니다. 그래서 늪을 희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시는 역시 다르네요. 근데 전 방금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문장이 숲이 발을 질질 끌며 늪으로 간다 이런 문장이에요. 근데 제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한참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숲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숲 안에 늪이 보통 있잖아요. 그러면 숲은 상위의 장소이고 늪은 하위의 장소인데 숲이 늪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적으로 허용이 어디까지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했었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접신 수준의 시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가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질문은 사실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씨께 여쭤볼게요. 자, 제가 자꾸 이제 뭐 이렇게 김정희 씨 시에 대해서 조금 결핍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시집을 묶다 보면 수준으로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를 읽어보면 제가 이제 몇 개만 행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런 거예요. 진로를 잃어버리고, 아니면 명중이 되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훼손되거나, 젖은 발을 실은 두려움이거나 변방에서 머뭇거리거나 위반할 수 없는 약자의 법칙이거나 자신만 뜯어먹고 산다거나 이런 자신을 처벌하는 이미지들이 정말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화자인 시인의 내면 의식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봤는데요. 두려워하고 비틀거리고 이런 것들. 근데 또 어떤 현실에서 보면 이정표를 자기가 바로 세우고 싶어 하는 게 명확히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시를 이렇게 발설해내면서 무엇인가 좀 치유가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슴에 막 이렇게 품고 있다가 막 말하고 나면 좀 속 시원하면서 뭔가 좀 해소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집에 많은 것들을 쏟아내셨는데,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앞으로 이정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좀 방법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해요. 이 시에서 많은 걸 쏟아내셨으니까. 저는 거대한 사상가 얘기는 하고 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긴 하지만 제가 인간의 대표로서 기도한 대목이 한 번 있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30대 초반에 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종류의 영화가 많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보고 진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년 전이면 2000년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게 불과 50년 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살육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죄를 어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통곡하듯이 울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물론 연정에도 나를 수용소에 보내는 것 같은 처참함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시대별로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영원히 나 혼자라도 착하게 살아도 저는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를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은 되지 못하고요. 인간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산다고 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문장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슬픔을 좀 알게 된 게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의 죽음을 본 것 같고, 세계관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저도 마음의 암이라고 할까요? 많이 슬픈 일들이 있었죠. 포기하고 싶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20대에 사실은 수녀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것도 그 수녀원도 여러 가지 그 본인들의 그 일이 있는데, 간상수도에는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않아요. 속수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어떤 수도원은 비스킷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수도에는 적어서 일본의 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작업 지시도 수화로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수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글라라 수도원은 지금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양을 키워서 양모로 스웨터를 짜면서 자급자족했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녀가 되고 싶어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저한테 제가 질문을 하죠. 야, 아직까지 도둑질 안 했잖아. 아직 미치지 않았잖아. 너가 수녀가 되고 싶다면 그 정도로 할 각오 없었니? 괜찮아. 아직은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저한테 다독였던 말들, 그런 것들이 있었죠.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폭넓은 세계관에서 비롯된 문장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한봉현 선생님 나오셔서 김여신의 시를 낭송 하나 더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여 김려 난간에 목 매달고 치마 뒤집어 쓰고 뛰어내리나 마나 동백일 수 있는 시간 밤새도록 뻘밭 헤매다 꽃 찾으나 못 찾으나 작은 동박새가 작은 동박새일 수 있는 시간 종래의 소속이 다르나 모두 잠들기 기다려 기어나온 실지렁이 굳이 봄밤처럼 말라 죽은 까닭 경계를 넘지 않고도 꽃에 도달할 수 있다는 조금 더 나아가면 그때 그 자리 사소한 이유로 고라니 산에서 울고 그 몸딸 움찔 몸을 떨고 나무는 자기가 죽은 것을 모르고 바람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답답까지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여신께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시집을 여러 번 읽으면서 눈에 이렇게 와닿았던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도 시집을 읽으셨으면 눈치채셨을 건데 15쪽에 있는 반짝이는 이라는 시는 3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9쪽에 있는 바위 제비꽃은 4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47쪽에 있는 사하라는 2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하이쿠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극서정시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짧은 형식의 시가 3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3편, 우리 보통 이제 좀 짧고 이런 시는 끼워넣기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 3편을 보면서 끼워넣기가 아니라 주객을 전도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여운이 아주 깊고 비유적 장치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진짜 잘된 시더라고요. 형상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진짜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극정의시 뭐 이렇게 붙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했는데 선생님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 이런 시가 굉장히 저는 참 여운도 깊었거든요.
제가 독자로서 그럼 쌤이 이런 시들을 좀 쓰시면 개성적인 자기만의 세계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저는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짧은 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바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짧은 시를 쓰신 3편이나 지금 또 들어있고 또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좀 짧은 시의 형식을 한번 개성적으로 써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감히 한번 한번 여쭤봅니다. 네네. 이 시 3편이요. 짧은 시가 원래 아니었고 이 시들의 전시는 어마무시하게 긴 시였거든요. 속수로 길었는데 그 자코메티 그 작가의 작품을 보면 철사로 그 뼈대만 남게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또 제가 하나 생각하는 그 아까 우리 엄마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엄마 서로 뭐 나쁜 사람인가 생각할까 걱정돼가지고 있기 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어릴 때 그 미술 시간에 그 공작을 철사로 뼈대를 만들어 그랬는데 저는 엄마가 안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제 혼자 어리니까 철사가 잘 안 구부러지니까 찌를 만들어 갔거든요. 찌를. 근데 친구들은 전부 호랑이, 사자, 기린 이런 거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 미술 선생님이 저를 안더니 네가 제일 잘했다 해서 그래 제가 만점을 받았는데 그때 그게 엄마가 제 생각인데요. 자기가 일찍 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네 형제를 그렇게 올바르게 너가 엄마와 아버지 없어도 제대로 살아라고 그래 음악의 길로고 또 막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 그게 고마웠거든요. 그거 작은 찌가 제일 점수 많이 받은 것처럼 제가 그 이 시들도 하나는 반짝이는 초량 텍사스 골목에 대한 시였고 바위 제비꽃은 그거 안 걸린 이야기였고 사하라는 제가 그 남미 여행 갔을 때 하고 그 아프리카 갔을 때 그 마사이족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길게 썼는데 보니까 뭐 자랑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좀 천했어요. 쳐서 나무도 정말 알뜰한 잘 남기셨. 제가 뭐 다른 쳐낸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남겨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서 앞으로 조금 이렇게 절제하는 작업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뭐 이상한 거 조그만 거 막 플라스틱 같은 거 남들은 쓰레기라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이쁘니까 그거를 안 버리고 집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한 번씩 오늘같이 이래 나오면 이제 집에 가면 우리 남편이 다 버려요, 내 몰래. 그러니까 이 시를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도 했습니다. 버려야겠다. 버리고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안 하고. 네. 어쨌든 3편 한번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시가 참 좋다는 생각하실 겁니다. 김정희 시인의 마지막 시 뺄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절창이고요. 뺄 수 없는 이 시에서 저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버려야 하지만 버릴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늦었지만 소중한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노산과 타버린 붕어빵이 나오거든요. 근데 노산이지만 수수한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붕어빵 탔지만 뭐 껍질을 벗겨내고 팥소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도들을 너무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우선 안 된 포기부터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전 이 시를 읽으면서 뺄셈으로 읽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거를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왜 이 시를 뺄 수 없었나 좀 묻고 싶고요. 우리가 무엇을 빼고 무엇을 빼면 안 되는지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잠깐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빼고 싶은, 자기가 빼고 싶으면 빼고, 안 빼고 싶으면 안 빼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흔히 뭐 강박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이들한테도 늘 말합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고 해답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실 많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인지, 어느 위치인지, 어느 정도인지라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되고 어른들이 가르치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저보다 많이 사신 분도 있었는데 이런 말씀 드리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이 우리 시대에 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큰 딸이 간호학과를 가게 됐는데 제가 간호학과 넣을 때 우리 아들이 막 절규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암이었거든요. 엄마 생각해보라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엄마가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느냐고. 걔는 엄마한테 아니에요 라고 말을 못하는 애라는 거 엄마가 알지 않느냐고. 그리고 우리 남편도 야 간호사 3D다. 뭐 거기를 보내. 그렇게 됐어. 그래서 제가 그때 좋아. 그래. 그러면 간호사 자격증만 따. 그 다음에 다른 대학을 얼마든지 가도 돼. 자격증은 따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거기서 남편 만나가지고 심심찮게 감사합니다. 간호학과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겠지만 속내는 어쨌든 잘 살고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쟤는 어디 가도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인상될 만한 행실을 한다. 뭐 그렇게 믿는 아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제가 공부할 때도 늘 이 시 때문에 걸리적거렸어요. 내 공부에 더 매진하고 싶기도 하고 시집을 더 읽고 싶기도 하고 전공 서적 읽다가 시집 읽고 시집 읽다가 전공 서적 읽고 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시집을 내고 나니까 아 역시 우리 애기 아빠가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누굴 만나러 간다 시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제일 필요 없는 사람이 시인 아니가 그 무슨 생산성이 있노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노래를 부르면 제가 그거 시다 노래는 시야 그래서 필요 없다며 왜 불러 뭐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해요. 제 인생에서 시는 그런 것 같아라는 의미로 이 시를 맨 끝에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각자가 정하는 것 같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개인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김정희 씨에게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해군본부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약간은 독특한 직업 같아요. 전 잘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근데 이런 일을 하시면 이제 군인들이나 뭐 군대에 접하는 그런 일이신 것 같은데 시에 보면은 군대 이야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에서 시적인 어떤 소재를 찾는 게 잘 어떠신지 좀 잘 많은 소재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두 번째 시집에 쓰시려고 모아두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 곳에도 핀이 꽂히다라는 거는 좀 섞어 놓은 건데요.
제목은 군에서 제가 얻은 거고, 그다음에 접착제라는 것도 군에서 산책하다가 얻은 겁니다. 제가 해군 본부라고 적었긴 했고, 제가 그 여러분들 그 군에 가시면 아이들이 그 훈련소 기간이 있죠. 맞습니까? 네. 제가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서 심리검사 체크한 것에서 군대 적응을 잘 하지 못할 아이들을 불러내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한 지는 한 20년 됐어요. 상담도 꽤 오래 했죠. 근데 이제 만나는 애들이 다 중고등학교 애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지금 20대 초반 아이들을 만나죠. 군대에서의 이야기는 크게 이런 것이라고 번뜩이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오히려 상담이 우리 아들이 문학을 하는데요. 제가 상담은 참 시에서 독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삶 속에 이질적인 생각,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일탈하는 아이들, 법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삶에서 좀 더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저는 집단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 일탈 속에서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느냐에 제가 보는 것도 있죠. 근데 충분히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멋있게 살아가는 애가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소득의 양극화라고 생각하시면 잘 느끼면 안 갈 거예요. 저기 몇 억씩 하는 집, 그리고 여기 얼마 되지 않는 낮은 집, 이렇게 생각만 하고 소득의 양극화를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걔네들의 가족을 얘기를 들으면 심지어는 외식을 한번 한 적 없고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가족끼리 여행 간 적 없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애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왜 부는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갈까? 토마스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로 빨리 번역된 책이라고 하는데요. 21세기 자본론이라고 부경대 교수님이 그걸 번역을 해서 그분하고 같이 번역한 사람이랑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15일 만에 번역을 다 끝냈다라고 해요. 그게 왜 그랬느냐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 그분의 이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특별한 이론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 돈 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긴 하지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발 관심 가져야 돼요. 모두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지만, 인간으로 존재로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20대 아이들을 보면 너무 가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 속의 규범을 지키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라서 그렇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겁내고 있죠. 고루하게 될까? 상식적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 정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낭송을 한 분 나오셨거든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을 내는데 뭐 영향력을 미쳤고 또 김정희 시인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신정민 시인께서 나오셔서 김정희 시인의 시를 마지막으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음악영 변상도 김정희. 출입구로 들어오는 먼지바람이 책장을 넘겨 고비 사막을 펼친다. 모래는 1000개의 석불을 켜고 봉황의 날개로 맞고불러 간 신라 청년은 무엇을 보았을까? 조우관을 쓰지 못한 나는 변방에서 머뭇거리고 두터운 그림 한 장 넘기자 황사가 사라진다. 구름으로 떠도는 석불의 불빛, 모래늪으로 빠지는 발자국, 낮아지는 하늘, 바람에 다리를 놓자 기름종이로 살아나는 돈황, 허물어진 성의 돋은잎, 유마강 법문을 들은 이의 발자국은 이어지고 모래알로 흩어진 글자를 모아 깃대가 경전을 짓고 그림 속을 빠져나온 조우관의 마른 깃털을 뽑아 머리에 꽂자 맞고불을 출발한 차가운 바람 귓속을 파고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시를 쓰다 보면 한계에 봉착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계에 봉착할 때 어떻게 그 한계를 벗어나시는지 궁금하고, 이제 첫 시집을 내셨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해설자 배옥주 씨가 그 김여우 시인의 하이쿠 이야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얼마 전에 그 신민아 씨의 시집을 봤는데요. 신고라고 불렀다던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 모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인들일 거예요. 신용옥이나 허연이나 뭐 이런 시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고, 믿고 사는 브랜드처럼 그렇게 되긴 했는데, 신민아 씨를 읽고 그 해설에도 거기도 됐어요. 시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노래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저도 운율이 얼마나 멋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정영시라고 하긴 하지만 뭐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태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요. 그래서 숨이다? 라는, 시는 숨이다? 라는 말이 요즘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가대를 했었는데요. 노래를 부르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그런 거 있죠? 공기 반, 소리 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노동을 하면서도, 물론 노동을 시키는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운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재니 씨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상시해요. 정말 소설책 같이 그랬는데 운율이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고, 거기서도 조재룡 교수가 운율이 있다라고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거제도에서 통기타로 노래를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운율이 좋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뜻대로 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운율에 대해서 굉장히 더 깊이 좀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외국에서는 소네트가 그 글자 첫자 그 글자 수 발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만큼 그것도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요 운율에 대해서 음운, 음보 정도밖에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율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시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늘 한계였고 한계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집 내고 나면 좀 나아질까 생각했는데 시집 내고 나니까 완전 극한계가 와가지고 뭐 제가 쓰고 싶었던 거 말 못하는 불쌍한 것들 그 이야기 다 써가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낫다는 거 뽑아가 시집 다 냈기 때문에 혼자 쓸 게 뭐가 있노 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지금 시집 나오는 뒤에 몇 군데 뭐 좀 보내야 되는데 한 편도 안 써지고 쓰다가 이제 좀 안 닦고 이게 뭐고 이건 아니다 이래가 지금 진짜 벽에 부딪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급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해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것만 해결하고 나면 열심히 공부 제가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시 때문에 읽으면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읽으면 안 되고 지금 읽을 시간에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자꾸 읽으니까 그러니까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급한 불만 끄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일단 좀 충전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읽을 겁니다. 네, 그래갖고 불쌍하다고만 생각 안 하고 정말 있는 힘 다해가 사랑할 겁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리듬, 운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선생님 읽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시에서 리듬은 뺄 수가 없죠. 운율 공부하시면 더 시가 더 깊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선순환이기 때문에 읽지 않으면 잘 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두 분 해탈의 경지에서 접신하신 김유 씨, 초긍정 마인드를 배웠고요. 또 김정희 씨에게는 절실하고 숙연한 자세 이런 거 이제 배워갑니다. 제가 오늘 부족한 거 많았는데 이렇게 장시간 들어주셨고 우문에도 현답으로 말씀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딱 두 문장 말하고 싶어요. 슬픈 것들은 꼬리뼈에 모인다. 흔들리는 가지의 말을 나무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뭐 이런 문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두 시인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응시하고 또 성찰하면서 만들어낸 절차의 문장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문학톡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